오늘은 우리 좀 민감한 문제인데요. 그 도시 재생,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그다음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최근에 일기 신도시를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이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라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우리나라 도시개발 사업이 어떤 변화 과정을 겪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역사적 흐름을 좀 보고, 우리나라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느닷없이 등장을 했는지, 또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지선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일산이나 일기 신도시들은 전부 다 재건축한다고 난리였었거든요.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저는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도시개발 사업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이 도표에서 위에 있는 그래프 중에서 보시면 도시화율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도시화율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인구의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1960년대, 50년대 말 60년대 우리나라는 농업국가였었어요. 그러니까 인구의 절대 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60년대를 경과하면서 급속하게 산업화 시기를 경과하게 됩니다. 산업화라는 것들은 농업에 종사하던 인구들이 도시지역으로 이동해서 2차 산업과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들을 말하는 거고, 반드시 도시화를 병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 속에도 우리가 책에서 배웠듯이 우리나라는 60년대, 70년대를 경과하면서 급속하게 산업화 시기로 이전을 했고 많은 인구들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그 당시에 도시화라는 것들은 대도시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이 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울시장이라고 60년대 서울시장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계속 인구가 들어와요. 어떤 정책을 먼저 해야 될까요? 주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의 외연을 확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의 외연을 확대해서 새롭게 들어오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거죠. 도시의 외연을 확대해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건물은 기본적으로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요. 건축물이잖아요. 무한한 게 아니에요.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건축물을 만들고 나면 시간이 경과가 되면은 노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슬럼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한편에서는 도시의 외연을 확대하고 한편에서는 낙후되어 있는, 노후화되어 있는 도시 지역을 재개발하는 사업이 동시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도시가 성장, 나라가 성장하고 있을 때는 그런 현상이 불가피하게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딱 그 시기를 경과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1980년대 저기 나와 있는 도시화율이 얼마죠? 지금 우리나라의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은 4%입니다. 도시화가 완성된 나라예요. 전체 인구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4% 미만으로 나와요. 다른 말로 하면 도시화율이 몇 퍼센트라는 겁니다. 95%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80년대, 90년대까지도 우리나라는 도시의 외연이 확대되는 정책들을 계속 필 수밖에 없는 도시화율이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우리나라 도시정책은 확장적이고 팽창적인 도시개발 전략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산 신도시가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30년. 네? 1980년도에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에서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올라요. 80년대 중후반에. 왜 그랬을까요? 공급이 안 되죠. 그러니까 주택 시장의 변화는 인구 구조를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인구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1차 베이비붐 세대가 55년부터 63년생이에요.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몇만 명 정도 태어났을 것 같습니까? 1년에? 100만. 네? 100만 명 정도 태어났어요. 작년에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몇만 명인지 아십니까? 28만. 확 죽은 정도가 아니라 극단적으로 줄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에 문제가 생기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미 작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나라로 전환돼 있어요. 작년에 우리나라의 사망자 수는 연간 30만이 넘는데 출생아 수는 28만이라고요. 그러니까 순중가부는 이미 2만 명 이상 떨어지고 있는, 감소하고 있는 나라로 전환이 됐어요. 통계적 보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80년대 왜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베이비붐 세대가 사회적 진입 시기를 형성했던 시기예요. 그때가. 사회적 진입 시기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젊은 태어난 친구들이 나이 먹어서 직장을 잡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하면 새로운 집에 대한 수요가 필요로 할 거 아니야. 네. 엄청난 주택 시장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인구 구조에 따라서 증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야죠. 그때 그래서 노태우 정부 시절에 주택 200만 호 공급 계획이 만들어지고 수도권의 일기 신도시가 한꺼번에 만들어진 거예요. 외국의 도시계획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일기 신도시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우리나라 5개 일기 신도시가 어디죠? 여러분들 아십니까? 분당, 일산. 3번 일산, 평촌. 저희 그 순서대로 좀 해보시죠. 분당 붙어있으니까 분당 옆에 평촌, 그다음에 3번 중동, 일산. 이게 외곽순환 돌면 나오죠. 이 5개가 일기 신도시라고 하는데, 외국의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은 이거 뭐 깜짝깜짝 놀라요. 야,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큰 규모의 도시를 무모하게 공급할 수 있는지.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 거죠. 왜 무모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얘들이 노후화가 똑같은 시기에 들어왔잖아요. 비슷한 시기에. 노후화에 접근하는 시기도 다 똑같아져요.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당이 91년부터 입주가 됐고요. 아마 일산도 비슷한 시기일 거예요. 91년부터 95년 사이, 96년 사이 다 입주를 했을 거예요. 그럼 이제 30년 시점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노후화 문제가 발생하는데, 한 단지의 문제가 아니라 신도시 전체가 노후화 문제가 생기고, 하나의 신도시가 아니라 5개의 신도시가 동시에 노후화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거냐? 굉장히 심각한 고민거리 됩니다. 이거 해결할 방법을 아직 못 찾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8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는 계속 확장적이고 팽창적인 도시개발 전략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인구적으로 보면 뭐 당연히 그럴 겁니다. 2008년도에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가장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은 1997년에 있었던 IMF 사태예요. 그때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다 부도가 나고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접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단기간에 수습을 했어요. 뭐 금모으기도 하고 뭐 여기저기 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수습을 했고, 2008년도 금융위기가 한번 또 터져요. 그때 우리나라 주택시장 확장 일변적인 도시개발 전략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게 아니냐라는 고민을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냐면, 2008년도 이후에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막 쌓여가기 시작을 하고, 이 고양시도 마찬가지지만 서울, 고양, 수도권에 있는 유탄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이거 할 수 없다라고 반발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 고양시만 하더라도 능곡이나 원당,
또 어디죠? 뭐 그다음에 일산 이런 데 다 뉴타운직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지금 몇 곳에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2008년도 금융위기 딱 터지고 나니까 다 사업이 중단됐거든요. 뭐 주민들이 지구지정의 해제를 요구하고 시청에 몰려가서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수도권 전체가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한편에서는 미분양 주택이 막 쌓여가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특히 재개발 사업은 다 중단되고 야 이게 더 이상 팽창적인 도시개발 전략을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변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것은 이미 예측되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매 5년 단위로 인구 센서스를 합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이거 5년 단위로 인구 센서스를 하고 난 다음에 가구주택 총조사라고 하죠. 다 해요. 그 다음에 센서스를 하고 나면은 그 1년 있다가 장래 인구 추계라는 것을 발표해요. 그러니까 통계조사한 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예측 모형을 발표를 하는데 그게 장래 인구 추계예요. 2005년도 인구 센서스하고 2006년도에 장래 인구 추계가 발표됐는데 경악을 한 거야. 야, 그 말로만 들었던 인구가 감소 현상이 이제 지표상으로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인구 센서스를 하고 난 다음에 장래 인구 추계를 하나의 그래프로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3개의 그래프로 만듭니다. 그래서 저위, 중위, 고위. 그래서 그래프가 하나는 과거형이니까 단일로 오다가 미래는 3개로 퍼져서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 하면은 학대 출산율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따라서 장래 인구 추계가 인구 감소 시기가 늦춰지거나 뭐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 당시에 중위 인구 추계의 학대 출산율이 얼마였냐면 학대 출산율은 우리나라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를 의미해요. 자, 우리나라 지금 학대 출산율이 얼마라고 하죠? 0.8. 그러니까 여성 한 명이 평생 아이를 한 명을 안 낳는다라는 의미예요. 당연히 인구는 감소하는 거예요.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장래 인구 추계에서 중위 추계를 얼마로 봤냐면 학대 출산율 1.4를 기준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프 차이가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확장적이고 팽창적인 도시개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게 금융위기 이후의 부동산 시장의 변화, 그 다음에 예상되는 사회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정책적 수정을 가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언제였냐면 2013년도에 도시재생특별법이 만들어집니다. 도시재생특별법이 만들었던 2013년이 언제냐면 박근혜 정부 시기예요. 박근혜 정부의 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2013년도 이 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면 철거 방식의 정비 사업보다 지양하고 기존 도시 조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겠다라는 선언이 우리나라에서 2013년도, 14년도에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의 패러다임과 도시개발 전략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또 바뀌기 시작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주택가격이 막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산도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죠. 안 올랐죠. 기분 나쁜 거죠. 안 오른 게 아니라 옆에보다 더 올라서 기분 나쁜 거죠. 네.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정체돼서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난리가 났었는데 갑자기 주택시장의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요. 왜 올랐을까요? 자, 지금 와서 보면 자,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가격이 왜 올랐느냐,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느냐가 대책을 만드는 거하고 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따라서 대책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오른 현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예요. 오른 게 왜 올랐느냐? 왜 올랐다고 그러죠? 정책적으로 올렸어요. 네? 세금업과 대출 한도를 복지 높였잖아요. 정책을 일반화하니까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대부분 공급이 부족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택배에서 뭐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공급이 부족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출 한도 높였잖아요.
영불. 심리적인 문제 자꾸 뭐라고 표현할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대출내서 집사라고 막.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저금리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낮아진 것이 정책 당국자가 집 사라라고 얘기하지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값이 오를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왜 사겠습니까? 그리고 돈을 확보할 수단이 없으면 살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주고 집값을 올리겠다는 시그널을 주면 사람들이 집을 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빚내서 집 사라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또 예상치 못한 팬데믹 생기면서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가 0.5%까지 기준금리가 떨어졌어요. 사실상 제로금리 상태로 가 있는 거죠. 금리가 내려가면은 당연히 실물자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은 간단한 예를 하나 들고 올게요. 여러분 주변에 월 100만 원의 임대료가 나오는 상가가 있어요. 그게 적정한 가격은 얼마쯤 할 것 같습니까? 월 임대료가 100만 원이야. 위치에 따라 아니 월 100만 원이면 계산이 돼요. 위치 이런 계산하지 않고. 자, 일산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일산에 월 100만 원씩 나오는 임대료가 나오는 부동산이 있어요. 상가라고 해도 좋고 오피스텔이라고 해도 좋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월 100만 원이니까 연수익은 얼마죠? 1,200만 원. 저를 뚜렷하게 보시고 계십니까? 눈이 마주치셨어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은 얼마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하면 그 부동산을 사겠습니까? 내가 투자한 금액에 얼마 정도 수익이 나오는 걸 사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퍼센테이지. 네? 5%. 그러면 1200 나누기 5% 하면 돼요. 그 가격이 얼마 정도 될까요? 1200 나누기 5%면 왜들 이러세요? 10억이면 1억 2천이고 5%면 2억 4천이에요. 2억 4천. 자, 금리가 2.5%가 되면 걔는 얼마가 되는 거죠? 따블이 되는 거예요. 따블이 4억 8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 실물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5%일 때 2억 4천이었는데 금리가 10%가 되면 걔 가격은 얼마가 적정한 가격이 되는 거라고요? 1억 2천이에요. 금리가 올라가면 실물자산 가격,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는 거고요.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금융위기 이후에 이렇게 도시개발 전략을 확장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뉴타운이고 정비사업이고 다 줄줄이 취소하자라고 갈등 관계가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고양시만 하더라도 몇몇 곳에 대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해서 몇 편세가 넘어가면 정비구역을 해제하거나 취소를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집값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그때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고생스럽다도 가지고 있었으면 훨씬 큰 이득이 봤었는데 이런 갈등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값을 오르기 시작하니까 집을 더 사고 싶어요. 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 있어요. 지금 집을 사지 못하면 내가 사회적으로 도태가 될 것이라는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저 나이 든 사람들은 자기 집 다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만 괴롭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임대료만 뺏어먹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불이 나게 다시 신도시를 지정하고 이런 확대 일조 면적인 도시개발 전략을 사용하기 다시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상기 신도시입니다. 지금 상기 신도시가 옆에 창등에 만들어지죠. 일기 신도시는 굉장히 위험이에요. 직감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가 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데 상기 신도시가 일기보다 더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게 되면 여기가 주택 시장의 선호도가 떨어질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내 집값 떨어지는 것만부터 기분 나쁘고 배 아픈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막 몰려가서 시위도 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신도시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도시개발 전략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확장적이고 팽창적인 도시개발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를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 결정했던 그 사안이 주택가격이 막 오르면서 아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접어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작년 말부터입니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이렇게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건 최근에 이게 아니라 작년 말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주택시장은 주택시장이 침체 국면이 오면은 가격이 떨어지기보다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택시장의 가격이 올라갈 때는 급속하게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질 때는 가격이 즉각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완만히 떨어지게 돼요. 왜 그럴까요? 올라갈 때는 막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막 부동산 전화 받아보면 막 올라갈 때는 한 달, 심지어는 하루 다르게 막 가격이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올라갈 때는 그렇게 올라갑니다. 떨어질 때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오를 때는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냐면은 주택시장은 공급의 비탄력성이 있어요. 수요가 늘어났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공급을 바로 늘릴 수 없는 상품이에요. 공급의 비탄력성이라고 합니다. 떨어질 때는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을 하방 경직성이라고 해요.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팔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주식도 손절하기 어려운데 자기 집을 손절하는 사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견디면 돼. 우리나라는 한 40년, 50년 동안 주택시장이 계속 가격이 올라왔고 물가 상승률보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가격이 떨어졌던 몇 번의 경험이 있지만 회복 속도도 엄청 빨랐어요. 그건 뭐냐면 부동산 불패 신화를 가지게 되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사는 것보다 부동산을 사면은 경제 성장률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훨씬 높았어요. 가격이 떨어지는 건 공포스러운 건데 이렇게 보니까 금방 회복이 되더라 이거야. 그러면 부동산은 견디면 돼. 언젠가 오를 거야. 이런 불패 신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굉장한 변곡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급속히 둔화되고 있고 주택가격이 빠진다라는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금리는 사상 최저금리로 갔다가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몇 프로까지 올렸나 이제? 2.25. 2.25인데 연말까지 3%까지 보내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더 보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애들이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모르는 거죠. 왜 미국 애들이 금리를 올리죠? 물가는 또 왜 그렇게 오릅니까? 돈이 많이 그렇죠. 해력부터 돈을 뿌려댔어요. 통화 증가율 보면 돈을 많이 찍어냈으니까 당연히 물가가 오르는 게 정상이에요. 저는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돈을 찍어냈거든요. 근데 물가가 안 오르더라고요. 이상하다 생각했어. 집값만 오르고 일반 물가들이 안 올랐었어요. 참 희한한 일도 있다고 했더니 딜레이가 돼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애들이 물가 상승률이 월간 단위로 8% 이렇게 나오거든요. 8%도 넘었다라는 얘기도 나오죠. 우리나라도 지금 물가 상승률이 6%라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그 물가 상승률의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들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주택가격이나 월세, 전세 이게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낮게 나타나는 거겠지 실제로 더 높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의 변화나 산업 구조의 변화 몇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를 경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의 배경이라는 것은 확장적이고 팽창적인 도시개발 전략을 지속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2010년, 그러니까 2008년도 금이위기 이후에 우리나라는 고민을 했고 도입을 했는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만들어졌고, 근데 그 논란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했던 게 우리 대선까지였었어요. 근데 주택시장의 형태는 급변하고 있죠. 그럼 이 상태가 일시적인 조정 국면일지, 그러니까 현재 주택시장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일시적인 조정 국면일지, 혹은 인구 구조의 변화, 특히 우리나라가 이거 고민하는 이유는 일본이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30년이 딱 이런 경험이거든요. 주택가격이 1980년대 중후반에 일본의 상업용 부동산, 도쿄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3배 이상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뛰어요. 1990년도에 일본의 은행이 정부가 금리를 높이기 시작을 해요. 순식간에 가격이 곤두박질을 치는데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90%가 빠져요.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은 60%가 빠지고, 이게 잃어버린 일본의 10년, 20년 그 기간 동안도 아직 회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잘 실감이 안 날 텐데, 일본 니케이 주가 있잖아요. 걔들이 고점을 찍었던 시기가 80년대 말이에요. 지금도 니케이 주가가 그 시점에 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 침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는데, 왜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자꾸 비교가 되냐면 지리적으로 가깝기도 하지만 인구 구조가 너무 유사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일본에 비해서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뒤쳐서 따라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인구의 감소가 이미 15년 전 이상부터 시작이 됐고, 가장 중요한 게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예요. 노령화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 15년에서 20년 시차를 두고 있는데,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회복이 안 됐던 시점하고 그 시기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시기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이미 감소가 시작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직전에 주택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장적이고 팽창적인 도시개발 전략을 지속할 수 있을지, 이런 문제들을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 있는 거죠. 그 정비 사업을 얘기하는데, 정비 사업이라는 건 재개발, 재건축, 특히 재개발 사업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지역은,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 수명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한 3, 40년 쓰면 노후화되는 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죠. 그래서 60년대에는 그냥 1960년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산업화 시기가 막 시작이 됐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도시 지역의 무허가 판자촌이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일산이라는 도시는 그때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고요. 서울의 무허가 판자촌, 인구들이 막 들어오는데 정상적인 택지의 주택지를 공급하지 못한 사람들이 무허가 판자촌을 짓고 살기 시작을 해요. 60년대에 그게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1966년도에 서울시가 전수조사를 하는데 서울에 존재하는 주택의 3분의 1이 무허가 주택이었어요. 네, 판자촌이 3분의 1, 전체 주택의 3분의 1에 달했었어요. 그러니까 무허가 주택은 어떻게 배치했냐면 다 철거시켰어요. 도시 위생상의 문제 때문에 다 철거시키는데, 네? 초기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불법 행위로 봤던 거죠. 아니, 무허가 주택은 기본적으로 불법 행위예요. 그렇잖아요. 법의 허가를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 어느 날 가니까 누가 집 짓고 살고 있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명도 소송을 해요. 가서 부시는 방법도 있어요. 자력 구제하는 거죠. 구속 자기가 처벌을 받습니다. 행정청에 고발을 해서 철거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저런 무허가 주택이 그럼 왜 존재하고 있었냐? 춥고 배가 고팠던 시절이니까 넘어갔던 거예요. 그 무허가 주택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구공이 이상이 있었어요. 사회주의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무허가주택을 철거를 해봐야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철거해봐야 어떻게 가게 되겠어요? 다른 지역에서 무허가주택 짓고 사는 거에 다른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서울의 도시의 외연의 확대하고 무허가 판자촌의 확도는 거의 같이 이루어져요. 그러다가 1970년도에 재개발 사업이라는 걸 처음 도입을 하는데 그 당시에 도입했던 재개발 사업,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 사업하고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당시에 추진했던 재개발 사업은 그러니까 도로나 상하수도 등등의 기반 시설은 공공기관에서 만들어주고 집은 자기가 개량한다, 자기 힘으로 한다라고 해서 자력 재개발 사업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하고 비슷한 패러다임을 70년대 이미 썼던 거예요. 근데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공공기관이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닦는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그것을 조달할 방법도 만만치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사업이 실패합니다. 그다음에 80년대 접어들어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 사업 다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사업이 1980년도에 도입이 돼요. 83년에 합동 재개발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합동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여러의 세력이 합동해서 재개발 사업을 했다. 이렇게 명명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 사업은 다 철거 거의 다 아파트 짓죠. 이때 만들어진 사업이에요. 이게 대단히 성공을 거둡니다. 왜 성공을 거뒀느냐? 그 시기가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의 수요가 가장 크게 늘어났던 시기죠. 아까 뭐라고 설명했죠? 저 시기에 왜 주택시장 수요가 늘어났다고 했습니까? 베이비붐 세대들이 사회적 진입 시기를 형성을 하고 주택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잘 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합동 재개발 사업은 기본적으로 고밀도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굉장히 높게 기반시설은 최소화하는 고밀도 개발을 시행을 했고 이 고밀도 개발에 따라서 난개발로 연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터져 나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까지 강북의 재개발이 난개발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IMF가 팍 터져버린 거예요. 다 써. 그다음에 2000년도 넘어가면서 재개발 사업의 성격을 달리하는 뉴타운 사업이라는 게 MB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시장이 도입을 합니다. 근데 그 사업은 좀 성격이 달랐던 건데 이제 뉴타운 사업은 이 고양시에서도 몇 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재개발 사업이 난개발이다라는 문제의식에 출발을 했던 거예요. 왜 난개발이냐? 기반시설이 부족해진다. 그러면 뉴타운 사업은 어떻게 하겠느냐? 기반시설의 설치를 먼저 계획하자.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원인이 각 작은 블록 단위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부족해져서 난개발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진단한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큰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을 먼저 계획하고 많이 뽑아내자. 근데 사업 부진을 많이 뽑아내면 개별 사업으로서 진행하기 어려우니까 사업 면적을 확대하고 용적률을 분배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뭐 이런 깜찍한 발상을 합니다. 대단히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근본을 바꾸지를 않았던 거야. 이게 개발 이익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업 구조를 변경한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막 올라갈 때는 서로 재개발 사업이나 뉴타운 사업을 하기를 원했지만 주택가격이 딱 정체 국면에 접해 들어가니까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특히 얘는 과격 개발을 통해서 재개발 사업이 요건이 되지 않는 지역도 막 포함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업 면적은 넓어졌고 정비사업을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기준들이 있는데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지역도 넓혀주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가지고 다 넓혀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경기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거 왜 하냐라는 반발이 불러일으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재생 사업이 도입되고 2020년도 접어드니까 주택 공급 부족하다고 문재인 정부 내에서 역세권 개발하자고 난리를 쳤어요. 이거 완전히 주택 경기 변화에 따라서 일관성이 없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시장의 침체 국면의 목적 이미 진입한 상태예요. 그리고 단지 침체에 들어간 게 아니라 야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징후가 아니냐라는 이 불안감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 지금 우리가 경과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표는 그냥 참고로 봐주세요. 그러니까 서울의 인구 구조의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 이 시기가 산업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막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울의 인구가 1960년에 245만 명이었는데 70년에 딱 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데 판자촌 짓고 사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이거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가 문제가 됐던 거죠. 그다음에 이게 자력재개 불량주택지구 이제 그 당시에 서울시에 뭐가 판자촌을 정비해야 하는 세 가지 사업 방식이 도입이 됐었는데 하나가 크게 보면 세 가지 사업을 도입을 합니다. 하나가 그 시민 아파트 건립 사업이라는 거를 해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시민 아파트를 만들어서 이거는 땅은 시 소유예요. 건물만 분양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무허가 판자촌이 있던 자리에 아파트를 짓는데 땅값이 비싸니까 땅은 시유지를 임차를 해주고 그 땅에다가 주택을 지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을 수용하는 그 당시로 보면 굉장히 진일보한 정책을 만들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건립됐던 아파트가 입주한 지 보름이 안 돼서 하나가 그냥 쓰러져요. 그게 와우 아파트 유리 사건. 마포구 창천동에 37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디 제3세계 국가에서 일어나지 않는 이게 71년도에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거하고 비교하기가 어렵죠. 이거는 입주를 했는지 보름 만에 아파트가 3대가 쓰러졌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쓰러졌나? 구실공 사건.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요 그림은 뭘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성남시에 어떻게 한번에 알아보신 분이 계셨는데 누구신가요? 광주대단지. 광주대단지 사건.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의 판자촌의 철거민들을 당시로 보면 신도시 같은 걸 만든 거예요. 지금 기준에서 보면. 그래서 당시 경기도 광주군에 350만 평의 신도시를 만들어서 이주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주 성남시사에 보면 딱 뭐라고 돼 있냐면 선이주 후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선이주 시킨 거야. 그 다음에 저기다가 이주를 시켜놓고 새끼줄을 쳐가지고 이게 네 땅이라고 하고 그때 택지 조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야만스러운 짓거리들을 그때 했어요. 이게 사람을 봤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서울에 뭐가 청계천에 있는데 뭐가 판자촌 주민들을 철거시켜서 트럭으로 이렇게 갖다 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 군용 트럭 천막 하나씩 나눠주고 여기 살고 있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중에 개발하겠다. 선 이주 후 개발이에요. 후가 바뀌었네. 네. 땅은 나라 거고. 네? 땅은 나라 거고. 이건 나중에 분양합니다. 근데 이거를 분양을 해주는데 분양가를 비싸게 잡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폭발해버리죠. 그래서 경찰병력으로 진압되지 않는 대규모 스트라이크가 일어났어요. 그게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요. 박정희 유신 정권 시절이에요. 근데 그 시점에 청계천을 꼭 그렇게 청계천 무허가 주택을 철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메꿨잖아요. 네? 메꿨잖아요. 어깨하고 오게. 덮었잖아요. 덮었으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쫓아내야지. 덮죠. 그리고 눈의 가시 같은 거야. 도시정화. 경관이나 이런 문제들을 보면 제가 읽었던 책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1960년대 존슨 대통령이가 한국에 방문해가지고 이게 영상이 미국으로 송출이 되는데 이게 환영식을 할 거 아니에요. 서울시청 앞에서. 근데 소공동에 판자촌이 비춰진 거야. 내가 대통령이 열받은 거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 이제 소공동이 화교들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에요.
싹 꼬집니다. 우리가 화교회관을 만들어줄게. 우리한테 맡겨주면 화교회관을 만들어줄게. 그리고 긁은 거야. 그리고 닦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언제 들어간지 화교들이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울고 그냥 캐나다로 그냥 한국을 버리고 나가요. 그걸 하나구리가 다 남겨주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게 프라자 호텔이에요. 그래서 대만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아요. 한국에 대해서. 안 좋은 이유 중에 첫 번째로 꼽히는 게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자기들하고 단교하고 중국하고 수교한 거는 그래도 이해를 하는데 뭐 다른 나라 다 그랬으니까 그 사건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화교회관을 지어줄 테니까 우리한테 토지를 맡겨라고 살살 밀고 물어왔어요. 근데 그렇게 해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거 뺏었어. 강제로 뺏어가 헐값으로 뺏어가지고 쫓아낸 거야. 강제로. 되게 싫었던 거야. 쫓아내고 거기에다가 그 땅에 호텔 짓는. 그래서 지금 프라자 호텔 거기 있죠? 딱 거기입니다. 그 사건이 발동이 됐던 게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와갖고 환영식을 하는데 환영식에 판대촌이 나온 거야. 이게 무슨 개망신이냐 없애버려.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런 식으로 서울의 판자촌들의 소유자들을 한 3개로 나눠서 분산해서 수용하려는 계획들을 했습니다. 쭉 여기에 표시되어 있지 않는데 조그만 이주단지들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주단지는 야 여기서 살지 말고 여기 가서 땅 줄 테니까 집 짓고 살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당동, 신정동, 신월동, 오금동 이런 데들이 다 이주단지로 조성되어 있는 서울의 시가지입니다. 지금은 서울 도심이 한복판이지만 그 당시에 교통도 불편하고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날품을 팔아도 그쪽에서 팔아야 되니까 다시 그 정책들이 이게 다 실패한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 사업이 도입된 게 구조는 딱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 사업의 구조가 이제 조합원들, 그 다음에 민간 건설사들, 공공기관이 셋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재개발 사업은 이전에 자력재개발 사업하고 다른 게 뭐냐면 전면 철거하고 아파트 건립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기술력하고 돈도 들어가죠. 근데 조합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업이 이전의 자력재개발 사업보다는 편해요. 그러니까 편하다는 게 뭐냐면 개발 이익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가져가냐면 자, 여러분들도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하게 되면 조합원이 갖는 가장 큰 이익은 뭐죠? 분양가. 네? 분양가에 혜택받는 거요? 아니 평수를 분양가의 혜택을 받는 거. 그러니까 조합원의 분양가는 어떻게 결정이 되죠? 조합의 분양가는? 땅 자기 땅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십니까? 원가입니다. 원가. 네? 맞아요. 원가예요. 네. 원가? 원가 공급의 원칙이에요. 왜? 사업의 주체가 조합이잖아요. 자기가 사업의 주체란 말이야. 자기가 자기한테 비싸게 팔아봐야 돌아오는 거 세금밖에 없죠. 원가로 공급하는 거. 원가가 비싸냐 싸냐 이건 다른 문제지만 무조건 원가 공급이에요. 그래서 일반 분양가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자기가 아파트를 원가로 공급받는 권리도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개발한다고 50만 원 하는 땅이 100만 원 되는 경우 많죠. 도중에 팔고 나갈 수 있죠. 이게 매각을 통해서 전매 차익을 가져가는 거. 이것도 개발 이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공사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고양시의 재개발 사업장에 시공사 선정한다고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7부sun가에 들어가는 건설사이면 명함을 못 내밀 거예요. 자,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장이에요. 왜 그럴까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시공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장이에요. 이유는 취득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자기 명의에 된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여기 땅 살 필요가 없죠. 그리고 기존에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주택이 공급되는 거니까 미분양의 걱정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매력적인 시장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원당이나 이런 데들 뭐 부분적으로 재개발 사업하는 데 보면 꽤 큰 유명한 건설사들만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 싫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파트 브랜드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이미 나는 그 시장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마이너 2군, 1군 중에서도 좀 이렇게 낮은 건설사들은 들어오지를 못해요. 주민들이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특정 회사를 말하긴 뭐지만 레미안이나 뭐 이런 유명한 회사들이 지으면 다른 아파트하고 가격이 한 3, 4천만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똑같은 조건에 브랜드 차이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공사들의 브랜드를 더 보게 되는 거죠. 이게 그냥 매력적인 시장이에요. 결국 근데 이 둘의 개발이, 그러니까 이 둘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켰던 건 개발 이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남으니까 이들이 나눠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돈이 남으니까 어디서 나눠 가졌냐면 고밀도 개발을 했어요, 당시에. 그래서 용적률이 거의 한 300% 썼습니다. 서울의 재개발 초기 다 넘어갔어요. 초기 재개발 어디서 할 때는 주로 다 동네에 했거든요. 급한 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꼭대기 용적률 한 300%씩 쓰면 지금 허가 안 납니다. 왜? 현관 다 죽거든. 예를 들어 우리 미아리 고개, 아리랑 고개 서울에 가보면 이게 산과 산을 넘어가는 길이라는 뜻이잖아요. 거기가 어디서 다 아파트밖에 없잖아요. 거기 가보면 그 아파트를 산꼭대기에 20층, 25층 다 올려놨어요. 경관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허가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밀도 개발이 개발 이익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었어요. 이거 초기 재개발 사업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주택시장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하고 맞물려 있다고 했죠.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진입 시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 보면 자, 국공유지는 또 조합한테 싸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조합은 땅을 싸게 사서 많이 지어서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이게 이 땅 짓고 헤엄치는 논하는 장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엄청난 개발 이익이 나기 시작해요. 자, 요것만 설명을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그러실 분들이 아니라고 믿지만 무슨 투자를 하나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의사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에 무슨 재개발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재건축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고요. 3억 주고 집을 하나 매입을 했어요. 투자를 한 거야. 근데 재개발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걸 종전자산 평가라는 것도 있고 종무자산 평가라는 걸 두 번을 해요. 그래서 종전자산 평가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가 나왔냐면 2억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나는 평가를 받으면 2억이 되는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3억을 주고 산 거잖아요. 1억은 뭐죠? 왜 1억이나 더 비싸게 주고 저걸 삽니까? 새로 있어요. 네? 개발이. 조합원이 싸게 받기 때문에 조합원이 되기 위한 프리미엄을 이미 지급하는 거예요. 그 1억이라는 의미는.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재개발 사업하면 종전자산 평가하고 난 다음에 종무자산 평가를 해요. 종무자산 평가는 분양가를 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4억 5천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32명 아파트에 분양 신청을 했는데 4억 5천이야. 종무자산 평가. 그럼 여러분 얼마를 더 내야 되는 거죠? 아니 우선 계산을 해야죠. 제 얼굴 보고 계산하시면 안 되죠. 찍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여기 종무자산 평가 분양가에서 나의 종전자산 평가 금액을 뺀 게 내가 분담금으로 납부를 해야 돼요. 얼마를 납부하는 거죠? 2억 5천을 납부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얼마를 투자하는 거예요? 5억 5천. 여기 3억에 투자를 했는데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2억 5천을 더 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총 투자 금액은 5억 5천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업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주택 가격이 6억이라고 가정을 해볼 텐데 하면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 하죠. 안 해야 7억이면 해야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가 네. 중요한 것 같아요. 8억이면 해야죠. 10억이 되면 그런 거예요. 얼마나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강남이나 서울 지역에 이제 일산도 이제 이렇게 나올 텐데
하면 경축, 안전진단 통과 이런 게 보이십니다. 봤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안전진단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집에 구조적 결함이 생겼으니 축하해 주세요. 이런 의미 아니에요? 새로 지을 거 재개발하는 건가요? 근데 재건축하게 됐으니 축하해 주세요라는 얘기인데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면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개발이익이 많이 나면 사업을 빨리 하자고 얘기하고 개발이익이 낮아지면 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이 프레임으로 작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막 올라갈 때는 서로 재개발, 우리 충분히 고양시에서 경험했잖아요. 뉴타운이랑 막 지정했는데 주택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도 나도 막 하겠다고 그랬다가 금융위기 터지고 주택 가격이 한 4, 5년 경제 국면이라니까 이거 왜 하냐고 뒤집어 던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몇 곳은 해제되고 몇 곳은 진행이 됐는데 해제된 구역이 너무 배가 아픈 거야. 가만히 좀 참았으면 지금 좋은 아파트 들어가서 집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이런 고민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딱 이 시스템에서 한 발짝도 변화되지 않게 의사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여기 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한다고 집값이 오르잖아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재개발된다고 땅값이 오르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일반 분양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사업 구조는 딱 그런 거예요.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공사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이런 비용이 있고 그거를 일반 분양 수익을 뺀 나머지를 조합원이 안분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 수익이 늘어나면 조합원이 부담해야 될 분담금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요. 정확하게 반비례해요. 반대로 일반 분양 수익이 줄어들면 조합원의 분담 금액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조에서 개발 이익을 가져가게 돼요. 개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긴 할 텐데 아무튼 주택 가격이 가장 큰 요인이에요. 주택 가격이 오르면 재개발 사업을 빨리 하자고 그러고 재건축은 마찬가지고 주택 가격이 정체 부분에 들어가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누구도 동의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집값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새로운 사람들은 비싸게 주고 사는 거였어요. 그걸 더 납부하면은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는 좀 이따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일시적인 하락 국면이라면 기다렸다 하는 게 맞을 텐데 지금 다른 문제를 고민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일시적인 하락이 아니라 구조적인 뭔가의 변화가 생긴다면 이 사업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업들인 거예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들이 다 기구에서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꺼번에 무모하게 몇십만 가구 한꺼번에 만들어놨어요. 28만 정도 될 거예요. 수도권에 있는 1, 2 신도시 주택 수를 다 합치면 28만 호 정도가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택 구조로 3기 신도시라는 거를 발표해놨잖아요. 3기 신도시라는 거를 종류라고 그런 거 시기가 늦을 수 있겠네요. 근데 1기, 3기 신도시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난리를 쳐갖고 급하게 지정해갖고 보행자는 사전 분양도 해버렸어요. 안 그래요. 부족하다고요? 사람은 부족하다고 난리라고 정권을 내놓으라고 난리하고 정권도 바뀌었어요. 정권 바뀐 이유 가장 큰 게 뭐였는데요? 그냥 니들이 분양해서 주택시장에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우리가 힘들어 죽겠다. 정권 내놔라. 그거 바뀐 거 아니에요? 올라고 그렇죠. 뭐 오늘 다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들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고 저를 계속 말시키면 진도가 안 나갑니다. 저는 정해진 시간만 하고 가야 되니까 유타운이나 뭐 이런 문제들을 했는데 아까 유타운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가 재개발 구역의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들이었었어요. 2002년도에 여기는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근데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면 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 자체를 완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건이 안 되는 지역을 다 재개발 구역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재개발 뉴타운 사업의 원리가 뭐냐면, 야, 이렇게 단위로 재개발을 하면 기반시설의 부족 때문에 난개발이 될 수 있으니 이 사업부지 면적을 동일생활권 단위에서 크게 넓혀서 기반시설의 설치를 먼저 계획하고 나중에 개발을 하자. 그리고 시설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각 인근에 있는 지역에 분담시키자. 이게 원리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상은 좋을지 모르지만 이 재개발 구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지역을 다 포함시키게 되는 거죠. 이게 다 포함되잖아. 근데 주택 가격이 오를 때는 개발 이익이 남으니까 서로 하자고 그랬는데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런 지역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멀쩡한데 왜 이러는 거야? 우리 동네는 멀쩡한데 굳이 지금 왜 이렇게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 불확실한 걸 왜 하려고 해? 하지 마. 그러니까 추진하는 사람들과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갈등들이 격화되기 시작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맨날 봤던 장면들이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반복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예요. 이런 구조에서 나한테 이거를 지금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사람들은 당연스럽게 판단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택가격이 오를 때는 이 기계치가 5억 5천이 들어갔는데 8억까지 가 있고 10억 가 있고 나는 안 하는데 옆에는 12억이 돼 있어.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우리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경험했던 경험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금 8억에 맞춰져서 얘의 금액이 조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8억 정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 거래되는 금액이 또 올라가 있을 거예요. 올라가서 추가 부담을 내고 하려고 하니까 주택 가격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또 어떻게 하겠어요? 야, 좀 기다렸다 하자. 하지 마.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도시재생이라는 건데 여기 뭐 풀뿌리 공동체니까 도시재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이 많았을 텐데 그 도시재생 특별법의 도시재생을 뭐라고 개념 정의하고 있냐면 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법에 정의되어 있는 개념인데 여기서 보면 도시의 쇠퇴의 원인을 뭐로 꼭 네 가지로 꼽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인구의 감소, 그 다음에 산업구조의 변화, 그 다음에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택의 노후화. 이 네 가지 요인에 따라서 쇠퇴하는 도시를 그 다음에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 지역 자원의 활용 등을 통해서 이게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재생을 하는 수단은 지역 자원의 활용, 그 다음에 새로운 기능의 도입, 지역 자원의 활용 등을 통해서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개선하는 것, 이거를 도시 재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재개발 사업은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게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도시재생은 가장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냐면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이나 풀뿌리나 이런 것들이 잘 그닥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 다를 텐데 저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재생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겁니다. 자, 도시가 쇠퇴하는 원인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2013년도에 우리나라가 금융위기 이후에 도시개발 사업의 패러다임을 변경시킬 걸 고민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인구 구조의 변화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진행되고 쓰나미가 같은 거예요. 계속 밀려오는 거야.
누가 변경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학대 출산율이 유지가 되면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속도는 더욱더 가팔라질 거고 가구 수는 지금도 증가를 해요. 지금 우리 옛날에 평균 우리 1인 한 가구다라고 하면 평균 가구 원수가 한 4명 정도를 꼽았어요. 지금 우리나라 평균 가구 원수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5명? 그 사이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1인 가구하고 2인 가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 딸아이가 28인데 올 봄에 독립을 해서 나갔어요. 집에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거야, 부모하고. 걔들은 자신의 인격적인 독립이 주거의 독립을 수반하지 않으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건 좋은데 왜 나한테 그 부담을 지금 전세 비용을 내놓아. 이게 그럼 우리나라 가구 수가 언제까지 늘어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주택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주택 시장에서는 인구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가구 수의 변화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택 시장의 수요 단위는 가구 단위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주택 시장의 수요 가구의 증가는 한 10몇 년 정도 남을 것 같아요. 가구 수의 구간은. 그때까지 더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때까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하는 욕망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조건이 된다면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요즘 새 집들이 더 좋잖아요. 제가 대화동사에다가 지축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집이 좋더라고, 새 집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사람들은 다 그러한 정도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얘기를 길게 하게 되면 그렇고 아무튼 새로 지은 집이 좋은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요가 만들어지고 있다. 산업 구조의 변화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거제도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거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조선공업을 대표하고 있는 도시죠. 우리나라가 왔다 갔다 하지만 세계 조선공업의 1등 국가였는데 누구한테 그 자리를 뺏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1등을 차지하기 전에 1등한 나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뺏어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그걸 뺏어왔을까요? 일본하고 경쟁을 했는데 우리가 이겨서 뺏어온 거예요. 세계 선박 수주의 1등을 달리고 있는데 경쟁력이 뭐였을까요? 인건비. 인건비였어요. 낮으니까. 중국한테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더 고부가치 산업으로 넘어가야 되고 저임금에 기반했던 그 산업은 상당히 복잡하게 될 거예요. 이게 산업 구조의 변화예요. 막 지역에서 산업이 일어나다가 산업이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가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지금은 우리나라 산업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냐면 지식 기반 산업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산업들을 보면은 바뀌어 있잖아요. 한 20년, 30년 전에 훨씬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구로 디지털 단지에 가보시면 구로 공단이라고 있던 데죠. 거기가 우리나라의 저임금에 기반하는 수출자의 기업을 대표하고 있던 곳이었었어요. 근데 의류공장이나 공제공장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가 그런 역할을 했던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싹 그 산업이 중국이나 이런 데로 빠져나가면서 산업단지가 공동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상주 인구가 얼마까지 떨어졌냐 하면 3만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가보면 최첨단 빌딩들이 막 들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옛날 아파트형 공장 뭐 이런 것들이 업무시설 중심으로 막 들어서 있습니다. 다 누가 수요를 만들고 있냐면 인터넷 기반, 인터넷 산업이나 지식 기반 산업들이 그쪽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 분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로디탈 단지에 가보면 지금 상급 인구가 얼마냐면 거기 15만 명이 넘어요. 거기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건물 하나 생기면 한 3,000명 정도가 들어온대요. 이게 15만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경제적 규모예요. 그러니까 15만 명 곱하기 부양가족 수 셉하면 한 45만 명 정도의 경제적 기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산업구조 변화에 잘 적응을 하면은 어느 지역이 경제 산업이 쭉 올라가기도 하고 적응을 못하면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산업구조의 변화라는 겁니다.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인데 우리 상기 신도시 같은 걸 만들면 원도심이 쇠퇴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도심보다는 그 도시의 외연을 계속 확대하게 되면 기존 도심들이 쇠퇴하는 거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뭐 창릉 신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하지만 여기는 이제 주택으로서 30년 정도가 지나니까 주택의 노후화 문제, 주택의 성능 저하의 문제 뭐 당연히 제기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그러니까 인구 구조에 변화가 생겼다면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난리가 났잖아요. 주택이 부족하다고. 대책이 없잖아요. 정부가 저런 판단을 하고 정책을 달리했다가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한편에 도시재생 사업을 하겠다고 하지만 2017년도에 상기 신도시를 막 지정했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상기 신도시가 저거 완공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요. 저는 저거 야, 이 상태로 가면은 저 분양해봐야 아주 가격을 싸게 하지 않으면 그리고 설사 분양이 잘 된다 하더라도 그 수요는 어디서 만들어질까면 여기서 갈 거예요. 이동할 거예요. 그 충격적인 내용들을 보여준 게 일본 같은 데 보면 일본의 유타운들이 그 조성된 지 한 40년 넘어간 뉴타운들을 보면은 되게 그런 장면들 나와요. 일본의 빈집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들 보면 일본 도쿄 외곽에 신도시들이 막 만들어요. 우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일산 신도시 만든 것처럼 일본도 도쿄 주변에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지금 가서 보면 도시 자체가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30대 때 입주했던 분들이 70대, 80대가 되고 그러니까 집이 임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3층까지는 사람이 살고 4, 5층에 사람이 안 살아. 왜 그럴까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빈집이 막 넘쳐나요. 그러니까 일본에 그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게 꽤 오래된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들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된다면은 신도시를 지정하기보다는 이런 기존 도심 지역을 재생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집이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우리는 얽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면에는 주택을 돈 버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가장 중요한 배경입니다. 2000년도 이후부터는 이 문제가 뭐 누구를 탓하겠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앉아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의 존립 기반들을 점점 부셔나가는 거죠.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은 뭔가 우리가 전환해야 될 시점이 됐다라고 판단해서 이걸 도입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봉착을 하면서 지금 현 정부 신정부 출범하면서 이건 거의 쓰레기통이 처박힌 구멍에 가고 있잖아요. 이거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더 줘서 하겠다. 일기 신도시에는 특별법 제정해서 뭐 하겠다. 뭐 이런 게 공약으로 막 나가고 있잖아요. 여야 가리지 않고. 책임질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추이로 가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이 이거 하나만 좀 설명하죠. 도시재생 사업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탑법에 의한 사업이에요. 사업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당연히 도시재생 사업에 포함할 수 있고요.
근데 도시재생 사업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기존 도시 조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공동체 중심의 사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쇠퇴하는 지역을 지정을 하고 그 지역에서 도시 조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주민 공동체가 하는 사업을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기존의 정비 사업이나 뭐 도시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별로 그런 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 대통령 선거 지나면서 기존 도심 지역의 주택 공급의 부족의 문제의 원인은 이걸로 다시 되고 있어요. 별로 효과도 없는 도시재생 사업을 막 지정하는 바람에 일부러 그랬다. 이런 식으로까지 비난을 하면서 주택 공급을 중단시켰던 주범이 얘다. 이런 식으로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먹혔어요.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주택 가격이 올랐다. 주택 공급이 부족한 것도 일부 맞아요. 우리나라는 계속 인구수 증가에 따라서 연간 최소 30만 호 이상의 주택이 계속 공급돼야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통계적 지표로 보면 최소 30만 가구 이상의 주택 아무리 작게 잡아도 그 정도가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시점까지는. 그리고 집이 낡으면 계속 그 집보다는 소득수익이 들어가면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하는 욕구를 어떻게 누를 수 있을까요?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하는 욕구를 어떻게 누를 수 있냐고. 일기신문식을 신청하고 어떤 방법이 있을지.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주민 제한에 의해서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은 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규정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것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 도시재생 사업의 문제가 뭐였느냐? 지금 와서 보면은 저는 경기도 도시재생 지원센터장 하면서 가장 큰 부분이 경기도가 쇠퇴하고 있는 지역인가 이게 제일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경기 고양시만 하더라도 정비구역에 해제된 지역을 주로 도시재생구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고양시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가장 첨예하게 대립이 됐죠. 그러니까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됐던 지역들도 제가 볼 때 도시재생사업 지역. 고양시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더 심한 지역들도 있었어요. 광명시, 그러니까 집값이 비싼 순서대로 구리시, 성남시 이런 데들이 갈등이 훨씬 더 심했고요. 고양시도 이런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천편일률, 그러니까 별로 차이가 없는 사업 방식들을 그대로 적용한 게 아니냐라는 고민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 공동체 사업하면서 이게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공동체 사업에 뭐 3년에 뭐를 만드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국토부의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무슨 심사를 하러 가면은 마을 기업을 만든다. 이거 다 도상으로, 서비상으로 만들지 될 사업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 패턴들도 틀릴 것 같아요.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경제적 자립이나 기반들을 만드는 것에는 대안들이 없어요. 그리고 지방에 내려가면 자원이 없어서 못한다고. 수도권이나 이런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는 인적 자원이 있는데 또 사람들의 생각들이 모아지지 않고 파편화되어 있어서 못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거 5년 안에 어떻게 그걸 만들어내겠습니까? 근데 도시재생 사업은 마중물 사업이라고 5년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종료하게끔 돼 있거든요. 굉장히 형식과 내용이 안 맞는 어려운 문제들이 제기가 돼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도시재생 사업은 지금 기로에 서 있어요. 이 마을 공동체도 마을 공동체 사업도 박원순 시장 후보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서울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립적 기반을 누가 만들어 나가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몫이더라고요. 아무튼 굉장히 우리는 어려운 문제에 지금 다 봉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주도 정비사업이라는 게 2020년도에 도입이 됐어요. 핵심 내용은 뭐냐면
공공이 재개발 사업을 하게 하는 것에 동의하면 우리가 용적률도 더 주고 개발 이익을 많이 만들어서 좀 나눠줄게. 같이 하자. 뭐 이런 게 핵심 내용이에요. 비슷하죠. 이거 왜 만들었느냐? 그만큼 다른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도심지의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주택값이 오른다는 공격에 피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주택 공급을 하려면은 택지가 조성되고 우리 신도시 1기 신도시 만들었으니까 3기 신도시 지정했죠. 언제 지정했냐면 2017년도 지정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지정했다는 거죠. 그 전에 넘어가면 박근혜 정부 때 주택이 공급 과잉에 빠졌다고 얘기하고 2014년도에요. 2014년도에 박근혜 정부가 4.19 종간 대책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가격이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게 문제다라고 하면서 주택 시장을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진단을 하죠. 그러면서 주택 공급이 과잉이다. 그러고 진단을 해요. 그래서 주택 시장에 공급 과잉이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만드냐면 공급을 줄이는 정책을 핍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뭘 했냐면 택지 개발 지구를 다 폐지시켜요. 자기 때 지구지정을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택지 지구를 지정하고 걔가 주택 공급으로 연결되는 데까지 최소 시차가 7년 정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 지정하고 난 다음에 택지 조성해서 공사해서 아파트 입주 들어가려면 아무리 짧아도 7년은 걸릴 거예요. 근데 박근혜 정부 때 지정하지 않은 효과가 언제 나타나냐면 문재인 정부 때 가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지정하면 그게 언제 공급이 이루어지냐면 앞으로 2, 3년 있다 공급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 시차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앞에서 전 정권을 탓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박근혜 정부 때 지구정을 하나도 안 했어요. 택지개발 자체를 폐지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을 공급할 방법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비 신도시를 지정했지만 자기 임기 중에 뭔가를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니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재개발, 그러니까 도심 지역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들고 나왔어요. 참 한심한가요? 5년 임기 내에 도시 재생을 하고 그거를 5년을 못 가서 다시 뒤집어서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하면 용적률을 던져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할 정도로 시장이 급변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지금처럼 주택시장이 가고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한다라고 예측이 되면 저 사업은 다시 돌아갈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뭐 이런 식으로 사업 구조의 패러다임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시기를 다시 경고할지도 모르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예단할 수는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는 그런 시기를 경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관심이 많은 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뭐 개념 정의 정도만 하고 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일선에서 이거 리모델링에 대해 재건축해야 되냐 이런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왜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그 재건축을 하게 되면 네. 그 마을에 살던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재입주율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또 밀려나겠죠. 리모델링하면 그게 높아지나요? 리모델링하면 그래도 거주는 한 상태 속에서 어느 정도 유지되지 않을까요? 누가 리모델링 거주를 한 상태에서 하는 거라고? 그건 부분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원래 리모델링을 접근할 때 우리나라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주택이 준공이 되고 나면은 기간이 쭉 경과하게 되면 성능이 떨어져요. 그 성능이 떨어지면은 그 수선하고 유지하고 그 수선하고 해가지고 성능을 좀 올려야 돼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또 대수선을 해서 주택의 성능을 올리고 이런 시행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주택의 수명을 이렇게 연장하는 정책들을 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래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리모델링은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일반적인 주택의 유지 관리하고 보수, 개수까지를 포함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시행을 해서 수명을 연장하다가 그래도 연장할 수 없을 때 재건축을 하는 것 이렇게 개념상으로는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의 유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누구든지 알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할 때 장기 수선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고 그 수선 계획에 따라서 주택의 유지 관리 수선을 해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을 준공하는 시점에 입주할 때 그 주택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 계획을 제출해요. 그러면 그 유지 수선 계획을 집행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충당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고 합니다. 그걸 누가 내죠? 입주민이요? 아니요. 건축의 집주인이네. 집주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장기 수선 충당금 뭐 규모에 따라 다른데 얼마 정도 내고 계시나요? 평당 만 얼마요? 평당 평당? 그렇게까지 안 될 거예요. 1년에 한 3만 원, 5만 원?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 될 거예요. 30평대 아파트라고 하면. 그렇게 적립한 수선 충당금은 애초에 수선 계획을 집행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 예산이 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선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했다면 그 수선 계획대로 수선을 하고 개보수를 해나가면 주택을 오래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선 계획을 집행하기 위해서 수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되는데 그 수선 충당금을 그 계획을 집행할 수 있는 돈이냐? 아니라는 거야.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기 수선 충당금은 계획한 것의 7 내지 12%밖에 적립을 못하고 있어요. 일본의 장기 수선 충당금, 일본도 똑같은 제도를 두고 있거든요. 얼마가 되냐면 일본의 10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관리비 이외에 한 30만 원 정도를 수선 충당금을 매달 적립해야 되는 거예요.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주택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별로 문제되지 않았어요. 왜? 재건축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노후화되면 재건축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장기수선 충당금의 제도들이라는 게 고양이 목의 방울갈비처럼 이걸 누가 결정하냐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해요.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이 비율을, 적립 비율을 누가 결정하냐면 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얼마를 더 낼 것인가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결정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에 굉장히 결함을 가지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우리나라는 재건축이라는 제도를 쉽게 사용했었어요. 그러니까 경축 안전진단 통과 축하받을 일인데 뭐하러 굳이 관리를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다시 하나 질문을 드리는데, 자, 그러니까 142층은 재건축에 착수를 하면 아마 입주할 때가 한 15년, 최소 15년, 10년에서 15년쯤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시작해서 계획 수립하고 한꺼번에 다 하겠다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정치권에서 뭐 30년 지난 아파트의 안전진단을 면제하자 미친 거예요, 그거는 진짜. 그러니까 일산에서 여기에 한 20개의 단지를 한꺼번에 재건축을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기 살고 있는 사람도 어디로 내보내겠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선거 동안 되면 여야 가리지 않고 막 집어던져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자 그러면 10년, 15년 있다가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이 현재와 같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인구 구조는 변하고 가구 수의 분화 속도가 늦어질 거고 한계에 도달할 거예요. 그래서 기후의 설득을. 그래서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기 전까지 주택의 물리적 수명을 성능을 개선하거나 물리적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포괄해서 말하는 게 리모델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수선 충당등이 낮게 돼 있고 수선 충당의 적립 비율이 낮으니까 제때 수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택의 노후화가 더 빨리 진행이 되고 그에 따라서 관리 비용이 증가되는 이 악순환에 빠져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아무튼 조기에 재건축하는 제도를 통해서 이것을 다 눌러왔고 모른 척하고 넘어갔던 거죠. 근데 일산이나 제가 모두에서 이게 신도시가 한꺼번에 이게 진행될 수 없다. 어려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게 그건 원죄예요. 인구 구조가 워낙 급속하게 변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원죄에 해당이 되는 거고 누구도 그 시점에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어려운 시기에 좀 시차를 두고 해야 된다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그게? 당장 사람들이 전세가 없어서 자살을 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산이나 이런 데들이 30년 정도 경과하고 있어요. 이거 재건축할 거냐 혹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지금 우리는 판단하고 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왜 하려고 하냐라고 보면은 지금 해야지 내 부담을 낮춰서 돈을 벌 수 있다. 이 판단인 거예요. 이거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눈치 보니까 빨리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단지 먼저. 지난 일산에서 저거 했죠.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 했죠. 몇 개 지정했죠. 그래서 뭐 서로 지정되려고 난리하지 않았나요? 예. 먼저 되는 게 유리하게 보이거든요. 누구 생각이라도. 아무튼 그런 요인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5년도의 자료이긴 한데 좀 충격적이죠. 각 나라의 공동주택의 평균 연수, 물리적 연수를 계산하니까 우리나라가 얼마 쓰냐면 몇 년 안에 27년 정도 씁니다. 영국은 얼마 쓴다고요? 128년. 가까운 일본은? 그러니까 이게 2005년도 통계니까 지금은 이게 많이 우리나라가 기존의 재건축 연한이 20년이었다가 이걸 40년으로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계산하면 지금 꽤 올라가 있을 거예요. 이걸 다시 박근혜 때 30년으로 낮췄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재건축 연한이 20년이었다가 40년으로 보냈다가 다시 30년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주택의 노후화 문제에 어떻게 대처했느냐. 재건축을 하고 밀어붙인 거예요. 이것도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공동주택으로 처음 공급된 데가 어디냐라고 보면 강남 지역을 70년대 공급됐던 초중반에 공급됐던 아파트들이 제일 문제가 됐을 텐데 그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난방 시스템에 차이가 있었어요. 그때 난방 뭐 했을까요? 연탄가스에 의한 부식이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수준이 바뀌고 이러면서 지금 짓는 주택은 꽤 오랫동안 쓰고 물리적 수명이 보장이 되는데 그 당시에 지었던 집들은 주택 규모도 작거니와 생활 환경이 달랐던 다 난방 시스템이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탄 보일러, 연탄가스에 의한 그 부식 작용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다 조기에 재건축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그다음에 소득 수준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70년대의 소득 수준하고 지금 소득 수준 보면, 그러면 1970년대도 우리나라 도시 계획을 했어요. 아까 제가 막 비난을 했지만 성남시 도시 계획 보면 뭐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서울에 지금 이제 분당, 그러니까 일산만 하더라도 여기 가면 단독주택 지역이 있죠. 저층 주거지역을 의도적으로 배치를 해놨죠. 지금 살기 좋잖아요. 도로도 널쩍하고 건물만 새로 지으면 낙후되어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서울의 단독주택 지역 가보면, 그러니까 70년대 도시 현대 가보면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공원은 아예 없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 보면 그게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70년대, 60년대 그 지역을 계획할 때 우리나라가 한 집에 2대 이상의 차를 가지고 살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못한 거예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차장이나 이런 걸 설치를 하는 거는 누구도 계획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소득 수준이나 생활 수준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측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런 문제들도 당연히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노후주택, 공동주택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개인 소유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면 돼. 근데 공동주택이 왜 문제가 되냐면 공용 부분을 같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내 집 천장이 집의 바닥이잖아요. 따로 분리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처리하냐. 노후화 문제가 진행이 되면 단독주택이면 이거는 개인의 책임으로 그냥 하면 돼요. 뭐 당연한 권리인데, 이거는 공동주택은 여러 사람이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훨씬 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처리했느냐? 다 재건축했다.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리모델링 제도가 도입된 건 2000년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왜 리모델링 제도가 도입이 됐냐면 이게 재건축으로 너무 수요가 편중이 된다라고 해서 리모델링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잘 안 돼. 리모델링을. 왜 안 되느냐? 이걸 또 고민하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 보면. 왜 안 됐습니까? 가장 크게 나오는 얘기가 소유자들이 부담이 너무 커진다. 집 고치는 비용을 다 자기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낮출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요? 네? 지원금은 없어요. 네? 지원금은 없어요. 그 지원금을 주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 아니 그거는 수선해서 나가면 되는데 그 수전 충당금이 제대로 적립돼 있다면 그런 비용들까지 다 계획을 해서 그때 수리하면 돼요.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공동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이 우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2-3개를 가지고 있는 거,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 큰 부담 아니죠. 그런데 장기수선 충당금을 한 30만 원 좀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채당. 그 다음에 세금도 내야 되죠. 이게 장기수선 충당금 우리나라에서는 큰 부담이 아니에요. 제가 아무튼 여러분들 내보시니까 알겠죠. 그거는 근데 한 30만 원 좀 올려야 된다. 네? 누가 거기다 방울을 자기 목에 방울을 달아서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아무튼 저게 문제예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리모델링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부담을 낮춰주자. 어떻게 하면 낮추냐. 일반 분양을 허용하자.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자.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네, 중축 범위를 넓혀주고 층수 올려가지고 네, 수직 중축. 그러니까 중축의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위로 올리는 게 수축 중축, 그 다음에 옆으로 늘리는 거 평면 중축, 그 다음에 별동 중축. 단지 내 여유 공간이 있다면 호족이 다른 애를 하나를 더 올려도 리모델링으로 보자.
그걸 별동 중축이라고 합니다. 위로 올리는 거는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중 구조를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수직 중축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그 단지를 조성했을 때 도면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안전진단에서 B등급 이상을 받아야 돼요. 제가 그 안전진단을 해봤어요. 성남시에서 리모델링 팀장을 했거든요. 안전진단을 우리나라에서 전국 최초로 제가 한번 해봤었어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수직을 올리면 구조 계산을 다 하고 위험의 문제,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 수직 중축 리모델링 장치가 아직 하나도 없어요. 제도는 2013년도에 14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아직까지 하는 추진하는 단지들은 많은데 준공된 단지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아요.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리모델링이 잘 안 되는 이유나 이런 것들은 리모델링은 기본적으로 이게 자신의 주택의 물리적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주택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개보수하고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기성 충당금 문제에서 나타났듯이 그걸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재건축이라는 깔끔한 수단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고민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의 대체제로 만들었지만 실제로 리모델링이 잘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사업구조가 같아졌잖아요. 수직으로 올려서 옆으로 빼서 일반 분양료를 통해서 내 수익, 내 부담을 줄이겠다라는 사업 구조는 똑같잖아요. 재건축이랑. 그러면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시켰잖아요. 일기산에 있는 일기 신도시도 이미 다 30년을 경과하고 있거나 좀 지나면 30년을 경과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해요. 그게 잘 안 돼요. 법도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리모델링은 지금 다 여러분들 리모델링 생각하면 뭐하냐면 요거 생각하세요. 지금 일산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을 보면 다 요 모델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면적 부분을 최대로 넓히고 수직으로 올려서 일반 분양에서 자신의 부담을 낮추는 사업 방식을 그대로 다 채택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선생님이 리모델링은 이주를 하지 않아도 집을 유지수선 그럼 지금 하면 돼요. 근데 왜 조합을 만들어서 이런 거를 하냐면 공용 부분이 걸려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아파트의 전용 부분하고 공용 부분 구분하시죠. 어디가 고장이 났어 그럼 누구의 책임이냐는 얘가 수직이냐 수평이냐를 보시면 돼요. 수직으로 내려가는 건 다 거의 대부분 공용 부분이에요. 수직으로 들어오는 건 다 자신의 책임,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이 공동주택은 자신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을 구성해서 전체의 동의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라라고 뒀는데 자, 이 사업비를 조달할 방법이 없다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일반 분양가 증축의 면적을 확대시키고 중축의 수단을 다양화시켜서 일반 분양을 통해서 그 수익을 빼가는 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게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게 하시겠냐? 당연히 이 모델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재건축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할 바에는 이거 하면은 이렇게 수직 중축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불편한 게 뭔가요? 네? 살고 계신 아파트 일산에서 제일 불편한 사항은 뭐죠? 주차. 주차가 제일 불편하고요. 왜 주차가 불편하느냐? 옛날에는 주차장에 대한 설치 기준이 지금은 한 세대에 한 대 이상인데 그 당시에는 주택의 면적에 따라서 주차 대수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우리가 알고 있는 25평 아파트는 주차 대수가 한 세대 한 대가 아니었어요. 다쳤어요. 네. 아, 그거 왜 그렇게 했느냐? 한 집에 2대 이상의 주차를 차해가지고 살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0.8대.
근데 그나마 이제 큰 면적의 아파트하고 섞여 있으면은 주차장이 한 세대당 한 대는 나오는데 소규모 단지끼리 다 모여 있으면 주차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주차장에 대한 설치 기준이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리모델을 뭐하러 하겠어요? 이게 해결할 수 있느냐? 땅을 파고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비용이 덜 들어갑니다. 더 들어갑니다. 두더지 굴 파듯이 막 파고 돈이면 다 해결해요. 구조 보강해야 되고 할 수는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그분들한테 잔뜩 고민해야 되는 어렵다. 기로에 서 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다가옵니다. 이런 얘기들만 잔뜩 했는데 뒤에 재건축을 한번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재건축이라는 것에 설명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한두 분 질문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리모델링을 했을 때 이제 아까 세대수 증가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비용의 문제라고 있잖아요. 그 자치단체에서 증축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예산을 투여하고 시가 공공주택으로 분양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가능합니다. 뭐 어렵진 않아요. 시가 예산이 있으면 시는 예산이 없고 LH나 이런 데는 예산이 있으니까 가져갈 수 있는데 문제는 얼마에 가져갈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을 하게 되면 임대주택이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재개발은 법적 의무. 그다음에 재건축은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로 옵션을 임대주택을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걸 사실 공공에서 인수하게 돼 있거든요. 인수 가격의 문제예요. 근데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 주택을 만들면 얼마에 가져갈 거냐라는 거는 조합 입장에서 보면 내가 만든 상품을 얼마에 사줄 거냐 이런 거잖아요. 인수 가격의 문제입니다. 인사하는 데가 주택이거든요. 단독주택. 배쪽적인 그냥 뭐 평가주택 아니면 가까운 네. 그런 주택의 고려량이 30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30년이 넘으면 노후화 주택으로 지금 전문적인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었는데 30년은 맞나요? 그러니까 주택의 노후도를 왜 판정하냐 하면 네. 일반적으로 주택의 노후주택을 판정하는 기준은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서 달리 판단해야 됩니다. 어떤 공법으로 지었느냐. 그래서 5층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이게 가장 강력한 구조물이라고 보고 이거는 60년 정도를 쓰는 걸로 봐요. 그래서 60년이 지나야 불량 건축물로 보는 게 아니라 60년의 3분의 2, 얼마가 되죠? 그게 40년이 되는 거예요. 40년 지나면 노후 불량 건축물로 보는데 이걸 법으로 그냥 다시 30년으로 바꿔놓는 거고요. 단독주택은 몇 년을 쓰는 걸로 가정하냐면 30년을 봐요. 그리고 거기에 3분의 2가 경과한 것. 그래서 20년이 경과되면 노후 불량 건축물로 오는데 그걸 판정하는 거는 재개발 구역에서 노후도를 가지고 판정하기 때문에 판정하는 거지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지금 개인이 사용하고 계신 거잖아요. 또 10년을 사용하든 30년을 사용하든 50년을 사용하든 무슨 제한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쓸 만큼 쓰는 거죠. 다른 제한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편하신 만큼 수선해서 계속 사용하면 50년, 뭐 100년을 사용하면 누가 뭐라고 있어요? 상관없어요. 아무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재개발 구역에서는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니까 그걸 카운터하기 위해서 그걸 사용합니다. 질문이 더 있으신가요? 없으신 분은 오늘 강의해 주신 우리 박사님한테 큰